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물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이버가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고 네이버 쇼핑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네이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물류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가 네이버가 될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그 발표 이후에 네이버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 네이버라는 회사를 추천하거나 뭐 그런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손으로 오게 되고 이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거래액을 28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7.4%였습니다. 쿠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네이버가 쿠팡보다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 쿠팡이 한 100조 원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마어마한 물류망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도 한 2배 정도로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 쿠팡과 네이버는 한국 시장에서는 둘이 공존할 수 없는, 둘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쇼핑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할 건 아니고요. 좀 재밌는 얘기 위주로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은 판매자 솔루션을 강화한다. 2번째는 다양한 구매 방식을 지원한다. 3번째는 멤버십 결합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대한다. 4번째는 데이터 기반 온디맨드 풀필먼트를 구축하고 5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하나 재미가 없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건은 5번째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커머스에서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물류회사들이 모두 다, 유통회사들이 모두 다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런 거대한 시장인데요. 사실 물류라는 게 국내에서 물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해외를 하게 되면 이제 통관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좀 절차적으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해외 시장을 통해서 커머스, 우리가 상점을 이용할 때는 오프라인을 사용할 때는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면 됐지만, 커머스는 사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외를 넘어서는 그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흥미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네이버는 그 일본 네이버가 라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라인하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야후 재팬이 합병을 하면서 Z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커머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런칭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가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옷입니다. 의류. 인데, 여기서 그 네이버의 ESG 프로그램 중에 프로젝트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꽃은 그 SM이라고 보통 네이버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 스몰 미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의류를 잘 만들면 여기 이후에 결제라든지 배송이라든지 품질과 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가 다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뭐 때에 따라서 뭐 계절이 바뀌고 하면은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해준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프로젝트 꽃인 이유는 김춘수 씨의 시 꽃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시 있잖아요. 이게 뭐 꽃이라고 불러서 당신이 다가와서 꽃이라고 빌어줄 때 비로소 꽃이 됐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능한 디자이너들, 동대문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그 네이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꽃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게 네이버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사실 그 ES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
플랫폼이 도와줘서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동대문은 한국 패션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서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이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대문은 굉장히 좀 옛날부터 평화시장 때부터 의류로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고 지금도 어떤 의류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패션몰을 보면은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그 동대문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패션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면 옷 파는 곳이 정말 많아요. 옷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라든지 패셔너블한 어떤 스타들이 의류 관련한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쇼핑몰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그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생산기지, 디자인기지, 물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보면서 사는 그 물건들이 실제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냐? 아닙니다. 그 업체들은 정말 예쁜 옷들의 샘플을 가지고 진열을 하고 또 예쁘게 사진을 찍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옷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의류를 샘플로 가지고 있던 도매상, 동대문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서 주문을 넣고 그러면 그 주문을 받아서 그 물건이 들어오고 그럼 소매상은 뭔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는 것이지 그 의류에 대해서 재고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디자이너들과 그걸 옷을 만드는 사람들과 도매상들이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의류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 소매상들은 그 인프라의 기반이 일종의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영업사원이 물건을 가서 주문을 받아오면 그 주문을 바로 여기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가보면 여기에 뭐 의류 도매상 동대문 야간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굉장히 큰 보따리를 들고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사입삼촌이라고 보통 불리는 분들인데 이 사입삼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소매상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도매상에서 그걸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를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 소매상들이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이 나온 곳에 따라서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이거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일들을 사입삼촌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그 쇼핑몰의 주인들은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데까지는 본인이 하지만 실제로 그 옷을 보내는 거는 동대문의 인프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입삼촌들이 그 물건을 도매상에서 받아서 소매상에서 주문이 들어온 대로 도매상에서 그 물건을 사서 이거를 넘기면 거기에 이제 또 화물 삼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트럭을 운반하는 화물 삼촌들을 통해서 어떤 그 물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물류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택배 회사를 통해 전달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의 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의 반경 보면 한 10km 되는 그 주변에는 여기에 옷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신당동이라든지 창신동이라든지 여기에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아직까지 물건이 없는 것도 샘플만 있는 것들도 정말 우리가 그 인터넷 페이지에서 샘플만 보고 구매를 하는 순간 그 주문들이 착착착착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봉제 공장들이 그걸 만들고 도매상을 거쳐서 사입삼촌들이 그 물건을 산 다음에 화물삼촌한테 넘기면 그 화물삼촌들이 기존에 있는 물류체계로 넘기고 물류체계에서 우리가 택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의류 판매를 하고 싶다. 내가 좀 센스가 있게 옷을 잘 고른다. 내가 고른 옷들이 유행이 잘 되더라. 유행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류를 내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이 이 거대한 의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어떤 그 예쁘게 그런 창을 꾸며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뭔가 관행을 중심으로 그 다 개별 사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도매상 따로, 사입삼촌 따로, 화물삼촌 따로, 소상공인 따로, 봉제공장 따로 이게 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거를 이 축적된 그 오프라인 그 인프라를 네이버는 전산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그 해외로 나가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 거기 제조업체들, 동대문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일본의 어떤 제트홀딩스에 있는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그 거대한 물류망들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국내에 있는 물류망을 해외로 확장시키겠다는 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고 여기에 프로젝트 꽃이 어떤 ESG의 프로그램이며
기업이면서도 전면적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업체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그 역할을 하려면은 동대문에 있는 물류망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얼마 전에 신상마켓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가 동대문의 B2B 물류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 스타트업인데요. 여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입삼촌의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B2B 물류회사나 B2C 물류회사, 어떤 특성들이 있는 물류회사들을 이렇게 서로 제휴를 맺으면서 이걸 전산적으로 IT 플랫폼화를 시키면서 거대한 물류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정말 창고 하나, 배달기사 하나를 고용하진 않지만 여기서 거대한 물류의 중심이 돼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 모든 물류를 쿠팡처럼 한 회사가 모두가 그 센터를 세워가면서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별로 다 물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별로도 있고, 성간으로 물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물류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직접 이 배송 서비스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류업체, 배달업체, 포장업체, 어떤 생산업체, 이런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있는 택배회사도 하나 있지만 그 중국에 있는 거대한 5대 택배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 모두라는 게 전체 100%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일부 지분을 가지면서 이 모든 택배회사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 물류업을 수행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해외 직구, 역직구 물량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것,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의 물건을 사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동대문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기서 해외 물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의류입니다. 의류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는 의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기존에 있던 애들은 보통 그 유통망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니면 직영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 의류를 구매할 때는 보통 브랜드보다는 거기 그 옷이 얼마나 디자인이 잘 됐는가, 그 어떤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빠른 이 유행의 트렌드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물류 시장, 의류 같은 경우는 식품이나 이런 것과 달리 물류가 그래도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우려도 적고요. 그래서 해외 물류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 동대문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 동대문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디자이너들과 그 수많은 도매상들, 그리고 그들의 의상을 만들어주는 창신동, 신당동의 수많은 봉제 공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최신 트렌드의 옷들을 나온다면 이게 국내 시장에만 물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라인을 통해서,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여기에 성공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라인이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의 의류 플랫폼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할 정도로 뭔가 짜임새 있고 이렇게 개미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정한 흐름을 가지면서 기존의 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여기에 손재주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봉제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의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 사람들의 물류 인프라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크로스보더, 해외로도 팔릴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네이버의 어떤 실력과 앞으로의 실적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류 디자이너, 그런 의류 인프라가, 옷을 만드는 인프라가 정말 예전에 그 해외의 거대 브랜드에만 의존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재능이 마치 프로젝트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처럼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꽃으로 불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의류의 성지 동대문이 정말 전 세계 의류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한 에피소드는 아까 5편의 5번째 부분이었던 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얘기들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